누가 내용이 확실히 많았었지? 1단원이 엄청 많았었지. 1단원이 많았었어. 그래서 뭐 묽은 용액의 성질이나 기체 상태에 해당하는 이상기체 방정식이나 아니면 고체에 해당하는 결정 구조들, 특히 기체랑 그리고 용액, 몰농도랑 몰랄농도 이런 내용이 정말 많았었지. 근데 2단원은 내가 좀 천천히 나가준 거기도 한데 천천히 나갔어도 1단원에 비해서는 정말 세 발의 피만큼 후딱 지나갔어. 내용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근데 3단원 자체는 우리가 이제 처음 나오는 언급되는 내용이고 내용 자체가 많아. 그리고 이론이 어려워. 그리고 안타깝지만 문제도 어려워. 그래서 여기 파트가 아마 가장 큰 고비가 될 거고, 사실 3단원 끝났으면 화투는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 4단원은 내용 설명할 게 별로 없고 나는 5단원은 하지도 않아. 그래서 3단원이 내용이 가장 많고, 그리고 3단원에서 너네가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될 개념들도 많아서 좀 이론 시험도 많이 보긴 할 거야. 그래서 이 3단원만 잘 넘기면 우리가 화투는 거의 다 끝나고, 화투 끝나게 되면 다시 화원으로 이제 좀 심한 문제를 복습하는 걸로 가도록 할게. 자, 우리 자, 단원명을 한번 봐보자. 단원명 보면 화학 평형이지. 여태까지 없던 개념인데 내가 앞에서 조금씩은 이야기했어. 자, 화학 평형을 보고, 자, 평형의 원리랑 평형의 이용이 있지. 그래서 평형의 원리라고 하는 건 평형이 뭔지, 그리고 평형에서 나오는 평형 상수값이나 아니면 뭐 르 샤틀리의 원리를 통해서 평형이 어디 방향으로 진행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평형의 이용은 뭐가 있냐면 산염기 평형이랑 산화환원 평형이 있어. 특히 산화환원 평형은, 자, 우리 중등부 때에서 산화환원은 산소를 얻고 잃고였는데 고등부 때는 우리가 뭘로 얘기했지? 전자를 잃고 얻고로 이야기했지.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뭘 설명할 수 있냐면 화학 전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산화환원 평형이 될 거야. 그리고 산염기 평형이래. 산과 염기가 평형이 돼 일어나네. 그럼 얘는 뭐가 일어나는 걸까, 얘들아? 중화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중화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중화반응이 일어났을 때 얼만큼, 뭐 이제 중화반응이 일어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시약이 있지. 근데 우리 페놀프탈렌이 무슨 색으로 변하지, 얘들아? 무무 빨로 변하지. 그러면 우리가 산성에서 중성으로 넘어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거에 대한 원리를 배울 거야. 자, 그리고 메틸오렌즈는 어떻게 되지? 빨 노노가 되는 거지. 얘는 지금 중성에서 염기성으로 넘어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거에 대한 원리를 배운 게 바로 염의 가수분해야. 염의 가수분해가 화학 평형을 이론 바탕으로 해서 다 나오게 되는 거고, 얘들아, 중성이면 pH가 몇일까? 7이지. 근데 중화점이 얘는 7보다 아래가 되고 얘는 7보다 위에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지시약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원리를 배우는 게 바로 염의 가수분해, 화학 평형의 이용에 해당하는 두 번째 내용, 산염기 평형이 될 거야. 그리고 아까 화학 전지가 나왔는데 화학 전지가 또 있고, 화학 전지는 얘가 자발적일까 비자발적일까? 연결만 하면 전기가 흐르지. 자발적이지. 근데 전기를 흘려보내는데 우리가 비자발적인 게 있어. 어떻게? 전압을 삐직 걸어줘. 그래서 어떻게? 전기 분해시키는 이런 것들이 비자발적이 되는, 마지막에 있는 전기 분해까지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 3단원 내용이 다고, 그리고 그거 끝나면 사실은 화투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화학 평형부터 살짝 봐보자. 자, 그래서 평형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배울 건데 책으로 치면은 182페이지를 할게. 자, 182페이지인데 자, 일단 183페이지에 있는 정의, 내가 어제 밑줄 치라고 했는데, 자, 화학 평형을 내가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이야기해야 될 게 있어. 근데 내가 앞전에서 조금씩 보여준 것들은 있었어. 자, 봐보자. 내가 만약에 화원 수준에서 A랑 B가 만나서 C가 되는 화학 반응식이 있었어. 이건 화원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화투에 들어갔을 때 내가 여기다 무언가를 추가했었지. 화원에서는 내가 상태를 표시하지 않았었어. 기체 상태만 아니면 표시를 한 번도 하지 않았었는데, 내가 여기다가 이게 솔리든지 이게 리퀴든지 이게 가스인지 이런 거를 표현했던 거는 바로 뭐였어? 열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내가 열학 반응식을 가져왔을 때 이런 걸 표시했었지. 맞지? 근데 화투 3단원에서는 이제 뭐가 오냐면 거꾸로 가는 반응이 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앞전에서 조금씩 이야기하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거야. 자, 우리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반응이라고 해.
그러면 왼쪽이 반응물이 되고 오른쪽이 생성물이 되겠지. 맞지?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반응이라고 해. 자,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둘 다 가능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역반응이라고 해. 그리고 역반응이 불가능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가역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거는 책을 한번 봐보자. 자, 책을 보면 우리 182페이지 봐보자. 182페이지 보면 자, 여기 가운데 박스가 있는데 박스에 보면은 우리 여기 화살표에다가 밑줄 한번 닫혀볼까? 동그라미 치거나 화살표 보면 얘는 지금 다 182쪽에는 어떻게 생겼지 얘들아? 오른쪽 방향이랑 왼쪽 반응이 다 가능하게 써있지. 맞지? 오른쪽 반응과 왼쪽 반응이 다 가능하게 쓰는 건 다 지금 이건 뭐야? 가역 반응이라는 거야. 역반응이 가능한 가역 반응이 되는 거지. 자, 석회동굴의 생성이나 아이오딘 수소야 뭐 분해, 암모니아와 염화수소의 반응, 이산화질성, 사산화이질소의 가역 반응 이런 게 지금 역 반응이 다 가능한 건데 자, 오른쪽 가보자. 비가역 반응. 자, 비가역 반응을 우리 밑줄 한번 쳐볼까? 어떤 조건에서도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기 힘든 반응 혹은 역반응이 매우 느리거나 적게 일어나 정반응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우리가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고 자, 비가역 반응에 보면은 화살표가 다 어디로만 가고 있어?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맞지? 자, 그럼 비가역 반응에 우리 몇 가지 거기 얘에다가 체크 해볼까? 자, 첫 번째 뭐 있어? 연소의 역반응이 있지. 자, 연소의 역반응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게 우리 앞에서도 델타 G값을 통해서 계산을 했었어. 맞지? 연소의 역반응은 불가능하다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기체 발생 반응. 기체 발생 반응 했는데 기체 발생한 걸 다시 포집하는 건 쉬워? 어려워? 엄청나게 어렵지. 만약에 밀폐된 공간이 있었다고 해도 어렵고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고 하면 기체 분자 운동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얘는 역반응이 가기 힘들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봐보자. 산염기의 중화 반응. 자, 산염기의 중화 반응인데 H 플러스랑 그리고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H2가 되는데 얘가 역반응이 가능하대. 그럼 무슨 소리야? 우리가 물을 먹었는데 산이 될 수도 있고 염기도 될 수 있지. 물 먹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안 되겠지. 근데 뒤에 가면은 얘가 자동 이온화가 하긴 해. 그래서 보면은 비가역 반응에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정반응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우리가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물의 자동 이온화 뒤에서 우리가 배울 거야. 산화환원 평형에서. 자, 그리고 앙금 생성 반응 봐보자. 앙금 생성 반응 보면은 내가 만약에 CaCO3 앙금을 만든 게 정반응이었어. 근데 얘가 역반응이 거의 가지 않게 되는 거지. 왜냐면 얘네들의 인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물 분자가 감싸서 수화 현상이 돼도 얘네들을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얘는 거의 우리가 비가역 반응으로 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은 가역 반응은 양쪽으로 화살표가 가능하다. 그리고 비가역 반응은 한쪽으로만 정반응만 가능하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서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자. 자, 그 밑에 별표 치자. 화학 평형의 정의. 자, 화학 평형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내가 어제 밑줄 치라고 했을 거야 아마. 자, 핵심 키워드 뭐뭐 있었지? 일단은 화학 평형이 일어나려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가능해야겠지. 자, 정반응과 역반응이 가능한 거 우리가 뭐라 그래? 가역 반응이지. 자, 가역 반응인데 정반응하는 속도랑 역반응하는 속도랑 서로 다르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평형 상태가 아니라 둘의 속도가 똑같아졌을 때를 얘기하는 게 여기 뭐라 나와 있어? 동적 평형으로 나와 있지. 그리고 둘의 속도가 똑같, 봐보자. 내가 정반응의 속도가 더 빨랐으면은 이쪽 생성물의 농도가 더 진해지고 반응물의 농도가 흐려지겠지. 계속 얘가 변하고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얘는 점점 더 감소하고 있을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근데 둘의 속도가 똑같다고 한다는 건 어떻게 된 거야? 얘가 더 우세하고 뭐 얘가 더 우세하지 않을지언정 아니면 얘가 반응물이 더 우세하고 아니면 생성물이 더 우세하지 않을지언정 아니면 둘의 우세함이 비슷할지언정 농도는 둘 다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지. 그래서 세 개의 키워드. 난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해. 자, 우리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건 가역 반응이 일단 먼저 돼야겠지. 역 반응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동적 평형. 정반응과 역 반응의 속도가 똑같아야지 둘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거를 난 키워드로 했어. 자, 책을 봐보자. 거기다 별표 치자. 가역 반응이 동적 평형을 이루면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가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화학 평형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화학 평형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 근데 우리는
그냥 생각지 않고 지나갔었는데 화학평형을 다룬 게 뭐가 있었냐면 바로 밀폐된 공간 안에 얘들아 액체가 하나 있었네. 자, 액체가 하나 있었는데 자, 액체가 증발만 일어나고 있어 얘들아? 아니지. 뭐도 일어나고 있어? 응축도 일어나고 있지. 그럼 얘는 위로 가는 게 내가 만약에 정반응이라 한다면 아래로 내려가는 게 역반응이 되는 거지. 그럼 정반응과 역반응 같이 일어난 가역반응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속도가 정반응이 더 빨랐어. 그럼 물의 높이가 높아지니 낮아지니? 점점 낮아지지. 낮아지다가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고 있어. 그랬다는 거는 우리가 뭘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둘 다 똑같아진 동적 평형을 나타낸 거지. 자, 동적 평형을 나타냈으니까 여기 있는 상대 수증기랑 여기 있는 물의 양이랑 둘 다 똑같아지는 거네. 그럼 얘가 바로 뭘 나타내는 거야? 바로 일정한 농도를 나타내는, 얘도 뭐였다는 거야? 평형 상태였다는 거야. 근데 얘를 사실은 화학 평형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 왜? 화학적 변화라고 하는 건 뭐가 변화돼? 식이 변해되는 거지. 성질이 변해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누구였어? H2O고 여기서도 H2O야. 상태만 얘가 리퀴드고 상태만 가스였을 뿐이야. 여기서는 화학 평형보다는 그냥 평형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단원에서는 그냥 화학 평형이라고 하고서 물리적 평형까지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긴 해. 알겠지? 자, 뭐 용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자, 봐보자. 파이는 CRT 이거 뭐였었지? 무슨 법칙이었어? 삼투압, 반트호프 법칙이었었지? 그럼 봐보자. 내가, 그림이 이상하네. 이런 U자간이 있었다고 봐보자. U자간이 있었는데, 여기가 반투가막이야. 반투가막이고, 이쪽이 저농도였었고, 이쪽이 고농도였었어. 자, 그러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반투가막을 통과하면서 용매가 이동하는 게 우리가 삼투 현상이라고 했었는데, 봐보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만 이동한다. 용매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만 이동한다. 맞아, 틀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만 이동해? 아니, 여기서도 조금 이동하긴 해. 자, 우리 반트호프 법칙 한번 체크해볼까? 그림이 나와 있어, 잘. 자, 반트호프 법칙이 몇 페이지냐면, 몇 페이지니? 91쪽? 자, 91쪽에 그림 봐보자. 자, 거기 그림 보면 NaCl의 삼투 현상 있지?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몇 개 가고 있어, 화살표가? 2개.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몇 개 가고 있지? 1개. 자, 그럼 봐보자. 얘도 앞에서 평형을 이야기하고 있었지. 이쪽으로 하는 게 정반응이었으면 이쪽으로 하는 게 역반응이었잖아. 근데 처음에 누구의 속도가 더 빨라? 정반응의 속도가 더 빠르고 둘을 따지면 정반응, 역반응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역반응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쪽의 속도가 더 빠르니까 저농도의 물이 점점 높이가 낮아지고 있고 고농도의 물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얘가 일정 유지되고 일정 유지됐다는 건 둘의 속도가 똑같아진 무슨 상태가 있는 거야? 동적 평형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얘는 물의 농도를 맞춰준 상태가 동적평형이 된 거니까 여기서 농도가 변하지 않지. 물이 이동하면서는 얘는 점점 용매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농도가 점점 진해지고 있고 얘는 용매가 낮아진 건데 결국에 둘이 어떻게 되는 거야? 농도를 똑같이 유지하려고 이런 현상을 하고 있는 게 삼투합이잖아. 삼투 현상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일어나는 거야? 일정한 농도가 유지된 거지. 맞지?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평형을 이야기했던 것들이긴 해.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평형을 다뤘었고 이 증기압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거야. 우리가 새로운 끓는 점에 대한 정의를 화학 평형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게 할 거야. 자, 그럼 봐보자. 우리 화학 평형을 보면은 자, 화학 평형의 상태의 특징을 한번 보자. 특징을 보면 얘가 지금 책에 있는 그래프를 하나 가져올 건데 얘는 반응 속도야. 근데 여기 반응 속도 책에 지금 183페이지에 반응 속도인데 세로축에다 우리가 별표 치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또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얘는 몰농도로 나와 있어. 그러면 얘 몰농도도 우리가 같이 별표 치자. 그리고 가로축은 똑같이 시간으로 들어갈 거야. 자, 봐보자. 우리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위에 있는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책에서 이야기하길 얘는 정반응의 속도였었고 얘는 역반응의 속도였다는 거야. 그러면 처음 봐보자. 정반응의 속도가 역반응의 속도보다 처음엔 더 빨랐지. 시작 초기에는. 맞지? 시작 초기에는 더 빨랐는데 그러면 얘는 누가 맞다는 거야? 반응물이 누구보다
생성물보다 엄청나게 많았으니까 당연히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건 맞았었지. 근데 반응물이 점점 깎이고 있어. 깎이면서 생성물의 양이 점점 많아지니까 역반응의 속도가 처음부터 있긴 있었지만 생성물이 생기는 것부터 역반응이 있었지만 둘의 속도가 똑같아졌을 때 여기가 지금 화학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맞지?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대로 의미를 가져온다면 자, 처음에 농도가 많았었어. 농도가 많았던 게 바로 반응물이 된 거지. 반응물이 점점 농도가 없어지면서 일정한 농도를 이렇게 유지하게 되네. 그리고 생성물 자체는 내가 아예 없었다고 가정할게. 그러면 생성물의 농도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 봐보자. 우리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얘가 이쪽으로 하는 게 정반응이었었고 반대쪽으로 하는 게 역반응이었었지. 그럼 정반응과 역반응이 둘 다 존재하는 가역반응이었었고 그 다음에 뭐였어? 동적 평형. 둘의 속도가 똑같아진 거지. 그럼 속도가 똑같아진 걸 여기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농도를 유지한다고 하는 걸 뭐야? 얘가 농도가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는 이 구간이 여기서 지금 화학 평형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이전에는 화학 평형이 일어나는 단계였구나.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보자. 여기다 밑줄 치자. 화학 평형 상태의 특징에서 보면 1번에 보면 봐보자. 닫힌 개에서만 성립한대. 얘들아, 제이야. 닫힌 개는 뭐뭐 출입이 가능한 거지? 에너지 출입. 그렇지. 에너지 출입 가능하고 물질 출입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게 우리가 닫힌 개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당연하지. 화학 평형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내가 물질을 더 추가하고 있어. 만약에 반응물 더 넣거나 생성물 더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 평형이 깨져버리겠지. 이건 르샤틀리에 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할 거야. 평형이 깨지게 되니까 일단 닫힌 개에서만 성립하게 되고 반드시 반응물과 생성물이 함께 존재한다. 자, 봐보자. 자, 이거 화학 평형 상태야? 반응물은 혼자만 있는 거? 아니지. 맞지? 생성물이 있기 시작해야 되는 거지. 적긴 하더라도. 그래야지 정반응의 속도랑 역반응의 속도. 물론 반응물과 생성물이 반대가 될 수도 있어. 이건 우리가 평형상수 K값으로 뒤에서 계산하게 될 거야. 누가 더 우세한 평형인지. 이건 평형에 따라 다르게 되고 조건에 따라 다 다르게 되는데 반응물과 생성물이 일단 두 개가 있어야지 우리가 가역 반응을 이야기하면서 동적 평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맞지? 그러니까 둘 다 함께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자, 똑같은 얘기인데 자, 2번에 보면 동적 평형 상태가 되겠지. 이 정의 하나로 다 이야기하는 거야. 화학 평형에서. 동적 평형 상태가 된다는 거 2번에 밑줄 치도록 하자. 그래서 그림은 T시간 이후에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그리고 4번 봐보자. 4번을 보면은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한 물질의 농도비이다. 자, 그 별표 치자. 자, 그게 우리 뒤에 탐구자료창 문제에서 나오게 될 거야. 자, 탐구자료창 문제 뒤로 가보자. 184페이지에. 4번. 3번은 별로 볼 거 없어. 당연한 얘기야. 자, 우리 4번에 보면 탐구자료창에 별표 치도록 할게. 자, 우리 탐구자료창 이거 그래프 내가 그릴 수 없는데 봐보자. 화학 반응이 지금 화학식이 A가 있었고 얘는 상태가 기체였었지. 그리고 B가 있었고 상태가 기체였었고 그 다음에 C가 상태가 기체였는데 자, 얘들아, 쌤이 지금 뭘 잘못했지? 화학 평형을 이야기하는 건데 뭘 표시 안 했어? 역반응을 표시 안 했지.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걸 무조건 표시해야 되는 거야. 화학 평형을 이야기할 때는. 왜냐면 화학 평형의 정의에 뭐가 있었어? 가역 반응이라는 자체가 있었지. 맞지? 근데 우리 지금 아까 4번 보면은 화학 평형이 일어날 때까지 물질의 반응 농도비는 뭐였어? 개수비라고 했었지. 그럼 우리가 전반의 양적 관계를 통해서 여기서 A, B, C 개수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봐보자. 그래프를 보면은 자, 세로축이 뭘로 나와 있어, 얘들아? 몰농도로 나와 있지. 그럼 얘는 농도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그래프 그냥 내가 한번 대충 그려보면은 뭐 어떻게 얘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그림이야. 그러면 봐보자. 여기 있는 값들이 바로 뭐야? 초기의 농도 값을 얘기해 주는 거지. 맞지?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나중에 후의 농도 값을 얘기해 주는 일정한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야. 맞지? 그럼 얘가 지금 화학 평형이 일어났을 때 값을 이야기하는 건데 봐보자. 그러면 우리 초기에 보면은 A 값이 얼마큼 있니, 얘들아? 초록색 그래프는 A가 4만큼 있지. 4.0 몰/리터만큼 있어. 자, 그 다음에 B는 초기 값이 얼마큼 있어? 3만큼 있지. 그리고 C는 초기 값이 얼마큼 있어? 0이었었지. 그러면 전반의 양적 관계에서 전반 후가 되는데 자, 반응 후를 봐보자. 반응 후를 보면은 A가 얼마큼 있지? A가 3만큼 있지. 그리고 B는 얼마큼 있어? 1. C는 얼마큼 생겼어? 2만큼 지금 생겼다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봐보자. 반응
우리 봐보자. 처음에는 반응물밖에 없었어. 근데 반응물을 소모해서 지금 생성물을 만든 거지. 그러면 생성물 소모할 때까지 전에 있던 반응물에서 반응한 물질을 우리가 빼야겠지. 그럼 반응한 물질이 4에서 3이 되면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겠지. 3에서 1이 되면 몇이 되는 거야? 2. 그리고 0에서 2가 됐으니까 얘는 근데 마이너스 2 맞지? 근데 생성물이 된 거니까 얘는 지금 수학에서 는이랑 똑같은 거니까 얘는 가면 부호가 바뀌게 되지. 맞지? 생성물 자체에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있어 없어? 없지. 생성하는 걸 계속 플러스 개념이 되는 거고 나는 이걸 수학에서 는이랑 보니까 마이너스가 2항하면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보자. 이거 우리 화원에서도 나왔던 건데 몰공식 2번 봐보자. 몰공식 2번을 보면 뭐였어? 개수비는 몰수비가 되고 몰수비는 기체일 때 부피비가 되고 질량비는 다르다는 게 몰공식 2번이었었는데 이 화학 반응식은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했다는 거야 우리가? 1대 2대 2로 반응해서 반응물을 소모해서 생성물을 만드는데 얘가 화학평형 상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우리 반응 개수는 뭐가 된다? A는 1이 되고 B는 뭐가 되고 2가 되고 C는 2가 된다고 하는 우리가 개수비, 몰수비, 부피비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지. 부피비는 기체일 때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우리 뒤에 같이 올 텐데 자, 한번 예를 풀어볼 수 있을까? 응? 자, 그러면 얘랑 비슷한 게 있는데 우리 188페이지 봐보자. 188페이지 보면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와 평형 안 되겠다. 이거는 나중에 구하도록 할게. 소리. 자, 다시 앞으로 오자. 자, 그러면 우리 일단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거라는 의미가 오고 있어. 화학 평형이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고 일단은 전제 조건은 가역 반응이고 동적 평형이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일정한 농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내가 왜 저걸 계속 강조하냐면 나중에 너네가 계산할 때 일정한 농도 값을 넣지 않는 경우가 있어. 특히 평형상수를 계산할 때. 그래서 내가 저 정의를 강조하는 거고 저 정의는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야. 시험 보고 저 정의를 바탕으로 뒤에 있는 내용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할 텐데 우리 184페이지 봐보자. 18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지금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뭐라고 써 있어? 화학평형과 자유에너지 변화가 나오고 있지. 내가 화원에서 몰이라는 표현이 가장 고급진 표현이었었고 너네가 화원 문제를 풀 때 D급 보기에 항상 1몰당 혹은 1g당 어떻게 반응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어. 그래서 몰을 배웠으면 나머지 몰로 뒤에 내용을 해석하는 내용이 이제 화원에서는 가장 고급진 내용이었는데 화투에서는 가장 고급진 내용이 바로 뭐냐? 저번에 얘기했던 깁스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럼 델타 H-T, 델타 S 값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냐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냐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거기 있는 그래프 봐보자. 그래프를 보면은 세로축이 뭐지? 델타 G 값이지. 맞지? 그리고 가로축을 보면 양쪽에 두 가지 물질이 써 있네. 자, 가로축 보면 여기 뭐라 써 있어? 순수한 반응물이지. 그리고 이쪽은 뭐야? 순수한 생성물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와 있지? 아래로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럼 봐보자. 델타 G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델타 H-T, 델타 S로 나타낼 수 있는데 델타 G는 뭐가 되는가? 우리 G 후 마이너스 G 전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값이 커지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비자발적 반응이 되는 거고 이 값이 0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는 자발적 반응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자, 그럼 봐보자. 여기서 봐보자. 이 의미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상태였어. 얘들아. 반응물이 많아? 생성물이 많아? 반응물이 더 많게 되는 거지. 맞지? 다시 내가 지금 이 상태였으면 여기서 보면은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더 많게 되는 거잖아. 반응물 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맞지? 그러면 반응물이 많게 되면은 얘는 뭘 만드는 거야? 생성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맞지? 생성물을 만들어내면 내가 그냥 화학 반응식을 만약에 A 플러스 B를 역반응이 가능한 C로 가져오는 이 화학 반응식 가지고 얘기할게. 그러면 반응물이 많다는 건 A랑 B가 많았다는 거야. 누구보다? C보다 많았다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정반응이 우세해지겠지, 제이야. 맞지? 정반응이 우세해지면 얘는 어디로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그러면 우리 가로축 입장에서 보면 반응물이 점점 적어지고 생성물이 더 많아지게 되겠네. 맞지? 자, 그러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되니까 얘는 델타 G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지. 맞지? 자, 봐보자. 내가 D 후, D 전이랬어. 그럼 후의 값이 G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의 값보다 더 작고 전의 값이 더 크게 되니까 얘는 델타 G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누가 우세하게 되는 거야? 정반응, 역반응? 정반응이
우세하게 되는 걸 내가 나타낼 수 있지. 그럼 여기 내려가는 방향은 다 정반응이 우세하게 되는 건데 봐보자. 우리 이렇게 한번 거꾸로 가는 거 한번 얘기해볼까? 거꾸로 가는 걸 얘기하면 지금 뭐가 많았어? 이쪽이 생성물이 많았었고 이쪽이 반응물이 많은 건데 생성물이 많은 상태에서 근데 얘를 보면은 일단 여기 보면은 반응물이 조금 더 반응물 쪽으로 좀 더 치우쳐져 있지. 맞지? 그러면 G 전이었고 G 후가 돼. 그러면 G 후에서 G 전을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델타 G 값은 0보다 큰 거니 작은 거니? 0보다 더 크게 되는 거지. 그럼 델타 G가 0보다 크다고 하는 거는 얘는 정반응이 우세하다는 거야? 역반응이 우세하다는 거야? 아, 정반응이 우세하지 못하다는 거지. 잠깐만. 정반응은 비자발적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는. 잠깐만. 쏘리. 정반응이 그럼 얘는 정반응이 비자발적인 걸 얘기할 수 있잖아. 맞지? 왜냐면, 나 여기서는 정반응 비자발적 얘기하지 말자. 쏘리. 자, 그러면 얘는 델타 G가 0보다 크니까 얘가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는 자발적이야, 비자발적이야? 비자발적이 되는 거지. 왜냐면 얘 의미を놓고 보면은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더 많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자발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지. 얘는 지금 역반응 방향이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얘는 역반응이 비자발적으로 가면 되겠다. 역반응 얘는 비자발적으로 간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우리 이번에 한번 여기 봐보자. 여기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봐보자. 그러면 G 전이 여기고 G 후가 여기 되는 거지. 맞지? 그럼 G 후에서 G 전을 빼면은 얘는 델타 G 값이 0보다 크니 작니? 그렇지. 0보다 크게 되는 거지. 델타 G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정반응이 자발적이라는 거야? 비자발적이라는 거야? 그렇지. 정반응이 비자발적이라는 거지. 왜 정반응이 비자발적이냐면 이미 이쪽으로 오면 뭐가 많아진 거야? 생성물의 농도가 진해진 거지. 그럼 누가? 반응물의 농도가 점점 더 없어진 거잖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게 더 우세하는 거야? 이쪽으로 역반응 쪽으로 가는 게 더 우세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역반응 쪽으로 우세하게 되면 G 전과 G 후를 봐보자. 그러면 G 후에서 G 전을 빼면은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니까 얘는 델타 G가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우세하게 되는 거야? 역반응이 우세한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할게. 자, 델타 G 값은 G 후에서 G 전을 뺀 값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그럼 봐보자. 여기서 G 전이었고 G 후였어.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니까 델타 G가 0보다 작아지고 얘를 보면 반응물이 지금 생성물보다 더 많이 쓰니까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많이 쓰니까 얘는 정반응이 더 우세하는 쪽으로 가게 되겠지. 맞지? 자, 그리고 여길 봐보자. 여기서 보면 G 전이랑 G 후를 빼면은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니까 델타 G가 0보다 작아지는 거지. 당연히 여기는 누가 많은 거야? 생성물이 많으니까 생성물이 많아서 반응물이 더 적으니까 역반응이 더 우세하게 되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서 이 상태에서 역반응이 가려고 할까? 안 가려고 할까? 안 가려고 하겠지. 왜냐면 반응물이 너무나 많아서 정반응의 속도가 더 우세한데 역반응을 가려고 하면 얘가 델타 G가 0보다 큰 역반응은 비자발적이 되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뭐야? 정반응이 더 우세한 정반응이 자발적이 된다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봐보자. 여기서 보면은 생성물의 농도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 근데 정반응이 가려고 할까? 못 가려고 할까? 못 가려고 하는 거지. 왜냐면 반응물의 농도가 너무 많으니까 얘가 역반응이 더 우세하게 되니까 역반응이 우세하게 되고 정반응은 비자발적이 돼서 델타 G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르 샤틀리의 원리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될 거야. 근데 명은아, 여기 보면 뭐라 써 있어 지금? 델타 G가 0이랑 같다라고 써 있지. 델타 G가 0이랑 같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델타 G의 의미를 해석할 때 델타 G가 0보다 작으면 뭐였어? 자발적이었었고 델타 G가 0보다 크면 뭐였었지? 비자발적이었었고 델타 G가 0이다. 이건 뭐였어? 화학 평형 상태를 얘기한다고 앞에서 얘기했었어. 자, 그러면 화학 평형일 때는 델타 G 값은 무엇이라는 거야? 0이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의 우세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야? 동적 평이 되는 거.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시작하는 거라고. 맞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석할 게 있어. 자, 그러면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앞에서 살짝 이야기했고 우리가 뒤에서 평형상수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화학 평형이라고 둘의 농도가 똑같지는 않아. 정반응과 반응물과 생성물에. 우리 여기 지금 보면은 184페이지 위에 있는 그래프만 봐도 A, B, C의 농도가 다 똑같지가 않지. 그러면 화학 평형이라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똑같지 않다라는 거야. 반응물의 농도가 더 큰 것도 있고 혹은 생성물의 농도가 더 큰 것도 있어. 그러면 얘를 봐보자. 이 반응은 반응물 쪽으로 치우쳤을까? 생성물 쪽으로 치우쳤을까? 반응물. 자, 가로축을 보면 생성물로 좀 치우쳤지. 네.
어디 상태가? 화학 평형 상태가. 맞지? 그럼 얘 평형 상태는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야?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농도가 조금 더 많았다고 하는 상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 그래프 하나 가지고 이 많은 걸 다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이 내용을 필기하고서 다음 주까지 과제를 어디까지 오냐? 185페이지까지만 과제 해오도록 하자.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내가 뭘 시험 볼 거냐면 화학 평형의 정의를 시험 볼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정의 시험 아예 하나 더 보자. 190페이지에 자, 190페이지에 2번에 자, 르 샤틀리의 원리라고 있어. 화원에서 마치 전자쌍 반발론이랑 똑같은 건데 이 르 샤틀리의 원리. 자, 가역 반응 평형 상태에서 농도, 온도, 압력 조건을 변화시키면 걔는 그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평형을 형성한다.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화학에서 변화를 좋아한댔어? 싫어한댔어? 변화를 싫어한댔었지? 그럼 내가 만약에 변화를 싫어한다고 하면은 얘가 지금 평형 상태였어. 평형 상태였는데 내가 반응으로 엄청나게 많이 넣어줬어. 그러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될까? 역반응이 우세하게 될까? 반응으로 엄청나게 많이 넣어주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되는 거지. 누굴 줄이려고? 반응물 추가된 걸 줄이려고. 내가 만약에 생성물을 엄청나게 많이 줬어. 생성물을 많이 주면은 얘가 역반응이 우세하게 되겠지. 왜? 변화된 게 생성물이 많았으니까 얘를 없애려고. 맞아? 만약에 이 화학 반응식이 발열 반응이었어. 그럼 나는 반응하면서 열을 바깥으로 방출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주변에서 열을 엄청나게 많이 줬어. 그럼 변화된 게 뭐야? 주변에 열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열을 없애려고 얘가 열을 흡수하겠지. 뭐가 우세되는 거야? 역반응이 우세되는 거.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게 돼. 이제 르 샤틀리의 원리를 배우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게 되는 그 원리를 다음 주에 할 테니까 일단 그 내용을 암기해 오도록 하자. 자, 일단 오늘은